2023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까 1위가 암이고 2위가 순환계통의 질환입니다. 순환계통의 질환에는 그 심혈관 질환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암의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산소 부족과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이 산소 부족에는 이 저체온증도 포함이 되겠죠.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젖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산성화가 되겠죠. 이 산성화에 따라 가지고 이 DNA가 고장이 나게 되고 이 DNA 고장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에 따라서 또 DNA가 고장이 발생하고 DNA 고장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게 되죠. 공통점이 있죠. 바로 DNA가 고장이 난다는 게 바로 암의 발생 원인입니다. 암의 발생 순서를 보면 정상세포에서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못하면, 그리고 이 세포 중에서 또 분열하지 말아야 될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는 데에는 런스3라고 하는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런스3 유전자가 비활성화가 되면 죽어야 될 이 세포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포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분열하지 말아야 될 세포가 분열하게 돼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 순서로 보게 되면 먼저 런스3 유전자의 비활성화가 있어야 되고 세포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적 항암제가 있죠. 이 표적 항암제는 바로 이 세포 유전자의 돌연변이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에는 그 단점이 있죠. 바로 표적 항암제 치료 후에 암이 재발하면 표적 항암제 효과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표적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 치료 후에 5년 이상 생존율을 보면 10%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세포 유전자의 돌연변이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암 치료를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이제 런스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남아있죠. 이 런스3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죽어야 할 세포가 죽게 돼서 이 세포에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가 없게 되죠. 세포가 죽었으니까. 이 방법이 이제 암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게 되면 런스3 유전자의 활성화로 암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런스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 물질에는 비타민 B3가 있습니다. 2024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폐암 표적 항암제를 투여한 그룹 55명과 폐암 표적 항암제와 비타민 B3를 하루에 1g씩 복용한 그룹 55명을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폐암 표적 항암제만 투여한 그 환자 그룹에서는 5년 이후의 생존율을 보니까 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표적 항암제를 투여하고 비타민 B3를 하루에 1g씩 복용한 그룹에서는 4년 이후의 생존율이 40%나 됐습니다. 굉장히 치료가 좋은 거죠. 이 런스3 유전자의 이 비활성화로 생기는 이 암 발생 비율을 보니까 폐암은 72%, 방광암은 72%, 대장암 45%, 전립선암 23%, 유방암 25%, 담도암 75%, 간암 73%, 췌장암 70%, 후두암 62%, 위암 60%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암에 걸쳐서 이 런스3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북대의과대학의 석좌 교수인 이 배석철 교수가 바로 이 런스3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 런스3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비타민 B3라는 것도 발견했고, 그리고 이 비타민 B3를 투여해서 복용시켜서 암 치료가 된다는 임상 실험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비타민 B3에는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나이아신은 좀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좀 있어서 이 실험에 사용한 비타민 B3는 나이아신 아미드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B3를 복용할 때는 나이아신, 아미드 제품을 복용을 해야 되겠죠. 비타민 B3의 권장 복용량을 배석철 교수는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하루에 2g씩 복용을 하고 암 예방은 하루에 1g씩 복용을 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하루에 1g 투여를 했는데 왜 2g을 왜 복용하게끔 하느냐 하면은 훨씬 더 복용을 좀 더 복용량을 늘려도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2g 복용하길 권하고 있고요. 예방은 1g으로 좋다, 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철의 아미나라고 하는 이 제품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약 90%가 활성산소에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죠.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에 다 관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오는데 이 산소와 이 영양분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서로 만나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나오는 이 부산물이 있는데 그 부산물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2 내지 3%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정도의 활성산소는 인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과도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는 원인으로는 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음,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가장 큰 스트레스,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든지 또 과다한 운동이라든지 또 어떤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러한 염증들에 의해서 이러한 과도한 활성산소가 과잉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자, 이런 활성산소의 원인으로 의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이거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시키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축적되어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맥경화가 뇌에 오게 되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심장에 오게 되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입니다. 이 세계 100대 의학자로 선정됐고 또 세계적인 비타민 C 권위자인 이완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어떻게 이분은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비타민 C를 하루에 6g 이상 복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줄이면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영장류를 제외한 조류, 파충류, 포유류 동물들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는 바와 같이 동물들은 뭐 적게는 1g에서부터 많게는 19g까지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C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복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비타민C를 합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유전자를 보게 되면 그게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퇴화가 돼서 합성을 못하고 있죠. 동물 실험 결과 동물 체중 70kg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비타민C를 동물들은 5g에서 6g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10에 10g에서 15g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인간도 동물이죠. 동물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 근거해서 사람들도 하루에 6g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이완계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또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비타민C 용량이 더 커져야 됩니다.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2배, 3배 비타민C를 체내에서 만들어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비타민C의 복용량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환경오염, 이런 오염 물질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기오염도 지금 좋지 않고 스트레스는 과다하게 지금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6g이라고 하는 비타민C 용량은 그냥 최소한의 용량이라고 보고 이 이상으로 더 복용을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노화가 나이를 먹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용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비타민C를 6g 이상 복용했을 때 효과가 뭐가 있느냐? 첫째, 항노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암 작용, 세 번째, 혈관 건강 개선, 네 번째, 면역력 상상, 다섯 번째, 장 건강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유익균은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방광의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방광염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방광 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방광 건강 개선에서 나이를 먹게 되면은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이 방광세포가 산화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센서가 민감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복용으로 그 방광세포가 보호를 받게 되면 그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개선이 된다고 그것도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 흡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비타민C가 들어가는 통로를 장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보니까 SBCT1이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SBCT1 이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나트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하고 같이 비타민C를 복용을 해야 비타민C의 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하면은 이 체액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체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몸에 염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소금이 있어야 염분이 있어야 물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염도가 있어야 체액이 보존이 되는데 염도가 약하게 되면은 염도가 떨어지게 되면 체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액이 부족하게 되면 생기는 증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증상으로 각종의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뇌척수액 부족으로 뇌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위산 부족으로 소화불량이 생기고 원인 모르는 두통이 있을 수 있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손톱이 부러지거나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나 비염, 피부 가려움, 생리통, 손발 차가움 이런 것들이 체액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체액이 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수분이 70%가 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70%가 유지가 되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수분의 함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 50%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체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죠. 노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액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 체액을 보존시키는 방법에는 염분이 소금기가 들어가야 체액이 보존이 되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염분과 염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체액이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공복에 염도계로 소변 염도를 측정해 보면 소변 염도가 0.9% 이상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의 염도가 0.9%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맞는 우리 생리식음수 있죠? 이것도 0.9%입니다. 그런데 소변 염도가 0.9%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몸 안에 있는 체액이 0.9%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0.5%가 안 나온다면 혹시 내 몸 안에 체액도 부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염도 측정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보게 되면 염도 측정을 소변을 하게 되면 0.4에서 0.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0.9가 안 나오죠.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암 환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소변 염도가 0.2%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심장을 염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통? 이게 염통이라면 이게 소금통이라는 뜻이죠. 가장 염도가 높습니다. 심장이. 염도가. 그래서 가장 염도가 높은 이 염통,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염도가 굉장히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소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죽염, 천일염, 정지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죽염은 알칼리성이고 그리고 22종의 각종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염은 몸속의 노폐물이나 독소 제거에도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천일염은 중성이고 약간의 미네랄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염은 중성이고 미네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제염을 먹는 건 안 좋겠죠. 가장 좋은 거는 죽염을 복용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가 그런데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에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제염을 많이 먹으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죽염을 먹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가
각종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염을 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고혈압이 되거나 이러한 나트륨에 대한 고혈압이 되거나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임문 관리를 할 때 아침 저녁으로 죽염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잇몸 염증이 완화가 되고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다양한 전신 질환의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잇몸 관리가 중요한데요. 죽염물로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통해서 이런 건강 관리를 우리가 잘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암과 심혈관 질환과 염증의 예방 방법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3를 하루에 1g씩 복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아침에 500mg, 저녁에 500mg으로 나눠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12시간이 지나면 다 체외로 오줌으로 다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복용하는 게 좋고요. 비타민 C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나눠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6g 이상 복용을 권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예방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침 식사할 때 2g, 점심 식사할 때 2g, 저녁 식사할 때 2g 이렇게 복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액 관리가 중요하죠. 체액 관리는 죽염으로 관리하면 좋고요. 죽염 복용으로 소변 염도가 공복에 0.9 이상 나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면 각종의 염증을 예방하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관리해서 건강한 그러한 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